붕괴 속도가 과거에도 변했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결중화된 광물질들에서의 방사성 붕괴는 라디오 활로, 즉 방사능 후광이라 불리는 미세한 동심원 형태의 색깔 변화를 나타냅니다. 동심원의 직경이 다양하게 측정되는데 이것은 확실히 붕괴 속도가 과거에 변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붕괴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방사성 연대 측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믿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의 세 번째 문제는 방사성 시료의 모든 부분들의 농도가 전 실험 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보존 과정 중에 탄소 14가 더 들어가게 되면 그 시료의 연대는 훨씬 작게 측정될 것이며 만일 탄소 14가 보존 도중 씻겨나가면 훨씬 크게 측정될 것입니다. 모든 자료들은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 애매모호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성 붕괴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연대 측정 방법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우라늄이 나부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헬륨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스트레이크 시의 멜빈 쿡 박사는 노벨상 수상자 후보로 지명되기도 하였는데 이 헬륨 기체에 대해 연구를 했었습니다. 헬륨은 관심을 끄는 기체입니다. 대기 중에는 현재 대략 수억조 그램 정도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대기 중에 매우 적은 양만이 존재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에서 생성되거나 지각에서 방출되고 있는 모든 헬륨이 대기 중에 쌓였다면 지구는 계속 그것을 간직해 왔을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지구가 45억 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륨이 지구 대기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태양은 지구 대기에 더 많은 헬륨을 더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구가 실제로 45억 년 되었다면 지구 대기는 완전히 헬륨으로 포화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측정한 헬륨의 양은 진화론자들이 추정한 것보다도 극히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헬륨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만일 지구가 수십억 년 됐다면 헬륨은 오늘날 존재하는 양보다 100만 배나 더 많아야 하며 지구 대기는 헬륨으로 꽉 차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팀이 이 문제를 연구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이 지구가 당연히 오래된 것으로 생각하여 헬륨이 대기권 바깥, 즉 외계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헬륨이 실제로 지구 대기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물리화학자들이 좀 더 잘 알고 있으며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을 1955년경부터 조사해 보았는데 제가 발견한 바로는 헬륨이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도대체 그것이 어디로 간 것이냐는 것입니다. 방사성 붕괴로 생성된 헬륨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적절한 대답은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쿡 박사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는 실제로 1만 년에서 1만 5천 년 정도입니다. 우주는 한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갖가지 형태의 은하들이 온갖 천체 망원경으로 관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하면 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주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텍사스주 엘파소의 천문학자인 헤럴드 슬러시 교수는 우주가 비교적 젊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행성인 지구의 연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천문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계와 지구의 연대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 적어도 제게는 태양계와 지구가 가장 길게 잡아도 10,000년 이상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값이 그렇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태양계 내의 혜성의 급격한 붕괴 현상입니다. 혜성은 태양 주변을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소위 조수작용이라고 하여 스쳐 지나가는 행성이나 태양에 의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부터 방출되는 열풍은 엄청난 속도를 가지며 초당 400km에서 950km 정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혜성에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 표면의 폭발 현상은 혜성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혜성의 핵은 매우 급격하게 긴 꼬리를 내뻗는 것입니다. 수명이 짧은 단주기 혜성의 최대 수명은 기껏해야 10,000년 정도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혜성이 태양계와 같은 시기에 생성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주기 혜성의 수명을 조사하면 자동적으로 태양계의 연대를 알 수 있는데 그 연대는 10,000년을 넘지 않습니다. 달에 쌓인 먼지를 관찰해 보아도 달의 생성연대가 매우 짧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달의 생성연대가 짧다면 지구의 생성연대도 짧습니다. 달 표면에는 외계로부터 끊임없이 먼지가 들어와 쌓입니다. 그 쌓이는 속도는 대략 1년에 1,430만 톤씩이며 어떤 방법으로 재어도 10배 이상의 오차는 안 납니다. 그래서 45억 년 또는 50억 년이 지난 후 달에 쌓이는 먼지는 대략 130에서 300m 두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달에는 대략 3mm에서 7.5cm의 먼지밖에 쌓여있지 않습니다. 겨우 수센티미터밖에 쌓이지 않은 먼지의 양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달은 실제로 7,000년 혹은 8,0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달 표면을 살펴보면 먼지가 너무나 적으며 바로 이것이 달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증거일 것입니다. 먼지가 조금밖에 없다는 것은 젊다는 것을 나타내고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매우 오래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에는 적은 두께로 쌓여 있으며 따라서 매우 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이 실제로 젊다고 주장합니다. 달이 젊다면 지구도 당연히 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달의 나이는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기에도 대략 같은 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먼지는 우주로부터 유성이나 운석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양을 측정할 때에도 같은 결론이 얻어집니다. 1만 년에서 1만 5천 년 동안 쌓였을 우주먼지 밖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개 지구와 우주가 젊다는 증거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다는 증거들은 의외로 무척 많습니다. 1836년 이래로 영국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와 미 해군 관측소의 100명 이상의 서로 다른 관측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을 하였는데 태양의 직경이 시간당 약 1.5m의 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직경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수축은 적어도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이상 진행되게 되는데 아직도 태양은 계속 수축하고 있습니다. 일식 현상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비교적 급격한 수축은 적어도 지난 400년간 계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가들이 말하는 바로는 그 수축 속도는 일정하였었고 태양의 생성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중한 자료로부터 계산해 본다면 겨우 10만 년 전의 태양의 직경이 지금의 2배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2천만 년 전에는 태양의 표면이 지구 표면에 닿았을 것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겨우 100만 년 전 또는 그 이내만 하더라도 태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태양계와 지구가 매우 젊으며 10,000년 이상 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우주도 그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모두 같은 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배들은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에서 항로를 찾아나갔습니다. 지난 200년간 길잡이를 위해 잘 알려진 장치를 사용했는데 바로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의 바늘은 항상 북극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지구 주위에 자기장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장도 점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400년마다 그 강도가 5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400년 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장은 오늘날의 2배로 강했습니다. 또다시 14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날의 4배였으며 그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토마스 바네스 교수는 엘파소 대학의 물리학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 자기장은 너무 강해서 마치 자기 별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는 태양과 비슷한 핵 에너지를 가졌어야 하는데 지구는 결코 태양과 같이 핵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구는 별과 같은 강한 자기장을 가졌던 적도 결코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지구의 나이를 10,000년 정도로 제한합니다. 레이더와 같은 통신 장비를 개발한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물리적 증거를 통해 과학적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사실은 지구의 자기장은 기껏해야 6,000년에서 15,0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Say from 6 to 15,000 years. 지구, 우주 가운데서 작고 아름다운 이별은 창조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연대 측정법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대 측정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방법들은 지구의 나이가 매우 많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들은 지구에 대해 매우 젊은 연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대 측정 방법들은 동일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그것들 중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며 천지 창조가 그렇게 아득한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사성에 근거한 새로운 방법이 연대 측정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젠트리가 찾아낸 방사성 후광법입니다. 이 방법도 역시 지구가 매우 젊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매우 젊다는 것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젊은 것이 사실로 확인만 된다면 진화론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긴 연대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긴 연대라는 것이 없었다면 진화론적인 모든 생각과 사상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는 인간이 우연하게 생성될 수 없으며 바꾸어 말해서 우연이라면 반드시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구가 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 지구가 젊다면 분명히 지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그분은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들과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Such as we see today.